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0일 공개방송 진행을 합니다. 지난 6월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발된 아쉬움을 담아서 더욱더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에 커뮤니티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인사들이 속속들이 최고위원 출사표 던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민주당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을 모시고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김민석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일에 출사표 던지셨는데 일단 출마를 결정하신 배경도 궁금하고요. 자, 출마 선언을 당원존에서 했는데 거기서 선택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당원전에서 하는 것은 네. 이제 저도 그런 표현을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당원 주권 시대라는 화두가 예. 요새는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당원전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요. 제가 최근에도 당원들하고 토론회도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당원 대회로 이름조차 바꾸는 그런 큰 흐름에 있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 하는 것이 당원들께 대한 뭐 도리고 예의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 때문에 하게 됐고요. 출마하게 된 배경을 글쎄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자면 책임감. 책임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폭풍 같은 전국 속으로 지금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살기는 국민이 어렵고 또 총선에서 심판은 받았는데도 이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선 대선 승리하고 집권 준비를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싸우면서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하면서 싸워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점인데 이 새 지도부의 역할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주당의 집권 준비다. 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잘 챙겨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제일 적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책임감을 책임감에서 이렇게 최고위원 도전하신다는데 출마 선언 내용 중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 집권 출발입니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 이 부분이 눈에 띄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재명 대표만 내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뚫고 또 총선을 큰 승리를 이끌어낸 네.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또 연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언급되는 것일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이 연임을 전제로 할 때 네. 그 새로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자 거기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텐데 저는 제가 이제 본격적 집권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 제가 민주당의 집권 플랜을 준비하겠다,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어떤 집권 플랜으로서 첫째가 당원의 강화, 두 번째 정책, 세 번째 사람 이 세 네. 가지에 대한 구체적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후보마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은 그렇게 조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출마 선언 의원이 1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최고위원 선거, 당대표 선거는 그렇게 재미가 없다고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최고위원 선거가 많은 분들이 출마를 도전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좀 공격력이 있다 하는 네. 강타자들이 많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많이 대부분. 나오시더라고요. 네. 예, 예. 그만큼 전국이 비상하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워낙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국민의 분노가 높고 예. 또 막무가내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공격력을 가진 분들이 지도부에 포진해야 되겠다는 아마 본인들의 생각도 있고 주변의 권유도 있고 그래서 많이 나오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예. 이현주 의원까지는 쫄립니다. 한다고. 예. 좀 쫄린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최고위원들 중에 지금 우리 의원님만의 가장 큰 강점 뭐라고 보십니까? 자평을 하신다면. 글쎄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일이 주로 어떤 방향을 잡거나 또 새로운 상황을 돌파하거나 또는 큰 선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당의 방향을 이렇게 크게 끌고 가는 뭐 이런 일을 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가령 최근에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당원 주권의 흐름을 갖고 당이 조금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 갈 때 제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의
어떤 투표 비중을 넣어야 한다. 네. 일종의 그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오고 있죠. 이번에 전당대회 투표 룰 자체, 예비 경선의 룰 자체에 당원들의 어떤 비중을 넣는 제도 개선도 그렇게 예. 된 거죠. 총선 전에 당이 이제 분열적인 신당론이 나왔을 때 제가 이건 사쿠라 신당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네. 사실 쉽게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못 할 텐데 이렇게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 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지난 총선 때 제가 이제 상황실장을 맡았는데요. 네. 아마 현재 당의 현역들 중에서는 총선, 지방선거, 대선 포함해서 큰 선거를 전체적으로 직접 이렇게 총괄해서 치르거나 그걸 승리로 이끌어 본 경험이 제일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많은 좋은 후보들이 나오셔서 다 역할이 있으실 텐데 네. 그중에서 지금 꼭 필요한 이 민주당의 큰 이 폭풍 속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의 방향을 잡고 그걸 승리로 이끌어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전략적 감각, 또 설계력,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이끌어본 역량 이런 경험 등등에 있어서는 검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선 룰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기존에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 50, 권리당원 50. 요 바뀐 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비 보시나요? 경선 룰이 바뀐 겁니다. 예비 경선 룰이죠. 이게 이제 제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과거에는 이게 이제 중앙위원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당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선호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중앙위원이라고 하면은 주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인데요. 그렇죠. 그쪽에서의 어떤 친분 관계나 이런 것이 약한 경우에는 사실은 본선에 오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것이 바뀐 것이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한 이제 제가 그 제도에서는 직접 제안하기도 했던 이게 건데요. 당원 주권을 반영하려고 그때, 했던 것이다. 그때 제가 이제 예. 제안했던 것이 실제로 예. 반영된 건데요. 이게 이제 훨씬 불가측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래의 당원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선호가 있는데 아무래도 중앙 어떤 여의도 정치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영향력이 적었던 분들도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해서 지금 12분이 나왔는데 실제로 본선에 네. 이 예선을 통과해서 어떤 분들이 올라갈 것인가가 이게 예측이 좀 어려워지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이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종래의 여의도 문법이 네. 많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약간 조직력이 예전에 강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이제 당원들에게 직접 지지를 받는 분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옛날 방식의 조직력이라는 예. 개념은 이제는 이제는 없을 것이다. 거의 퇴조해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어쩌면 좀 맞는 그러니까 거 큰 아닙니까? 방향에서는 그게 한편으로는 과거 방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어려워지는 것이긴 하지만 네.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에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그냥 최고가 되면 안 된다. 수석 최고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도전도 수석 최고십니까? 아니 뭐 그런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는 뭐 이것은 그냥 결과와 순위, 당락은 당원들께 맡기고 저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수석이도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에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당대표 선거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가 예상됐는데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김두관 의원께서 결국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시냐가 관심이고요. 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전체 당원의 흐름이나 현재의 지지세를 보면은 어떤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상황상 보는 것이 봤을 때는 현실적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 당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이 윤석열 정권의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으실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어쩌면 누굴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이 앞으로 가야 될 메시지를 본인이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이게 뭐 대표 선거도 그렇고 최고위원 선거도 그렇고 결국 내가 어떠한 역할, 그렇죠. 어떠한 예. 방향을 이야기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실 것인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김두관 전 의원이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 희생도 있는 거네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도전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출마를 이제 최종 결심해서 아직 네. 발표하신 아직은 건 아니니까 아니지만, 모르겠지만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보다 지금 시기상 먼저 진행되긴 하지만 국민의힘은 7월 23일입니다. 민주당 8월 18일이고요. 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대에 비해서는 좀 흥행과 주목도가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흥행도 흥행 나름인데요. 예. 꼭 막장이 흥행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는 어떻게 지금 이 국면에 네. 예를 들어 최혜병 특검을 이렇게 피할 거냐 저렇게 피할 거냐 아니면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래도 내가 친하냐 누가 덜 친하냐 뭐 이런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까지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게 뭐 여러 명이 나와서 숫자를 겨룬다는 것을 가지고 과연 저걸 흥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예. 정치가 결국은 국민의 뜻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인데 굉장히 놀라운 것이 통상 총선에서 저렇게 치고 나면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네. 어떻게 반성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아예 그러한 화두는 없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과연 그것을 흥행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그게 이제 결국 크게 보면 망조가 된 건데요. 이 망조라고요? 예. 네, 아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십시오. 과거에 보면 과거의 어떤 여당 여권들은 어려움이 있고 나면 요만큼씩이라도 뭐 단 몇 명 또는 단 한 명이라도 이걸 바꾸자, 혁신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완벽하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그 기운이 쇠해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나쁘다고 보시는 거군요. 자, 또 현안 얘기도 조금 드려보면 지금 국방위에 계십니다. 국방위에 계시다 보니까 최상병 특검법 얘기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4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본회의 통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도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똑같은 말씀인데 그 최혜병 특검을 통과할 때 전후의 국회의 상황을 보면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특검을 사실 그 특검법이 통과가 됐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시기를 놓고 보면 최혜병 순직 1주기하고 대략 지금 맞는다. 또 탄핵 청원 국민의 어떤 그 청원 시한 7월 20일 뭐 그에 맞는다 이런 것이 있어서 최대한 그 시기를 어떻게든 넘겨보려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또 중간에 그 김병주 의원의 한미일 동맹 정신 나간 발언이었죠. 를 놓고서 국회를 파행시키려고 했던 것들도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궁색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필리버스터도 통상 보면 이게 할 얘기가 딱 있고 자신이 있어야 나오는 건데. 보면 그 필리버스터가 정말 시간 때우기로 가면서 저 보면서도 야 저래 가지고 24시간을 할 수 있겠나 졸기도 했잖아요. 우리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야 스스로들도 저렇게 자신 없고 힘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왜 하지 이런 것이 있었고 한미일 동맹 문제만 해도 바로 그 다음 날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전당대회가 망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큰 흐름에서 결국은 국민의 뜻과 맞지 않고 옳지 않는 일을 하면 그 힘이 실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경찰 수사 심의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등등 불송치 의견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도 비공개로 비공개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결론을 거의 이제 미리 내놓고 하는 것 같은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 일이 딱 생겼을 때 제일 처음 다른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렇지만 이 일은 대통령이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번 국정조사를 앞두고 이제 저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드러났지만은 박정원 대령이 나와서 이렇게 직접 자기의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 다른 상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그 어떤
표정, 또 말의 진실성, 그다음에 그 임성근 단장의 이야기에 대한 김경애 변호사의 어떤 모순의 지적 이런 등등을 보면은 우리가 상식과 그냥 어떤 국민의 이 눈으로 딱 보는 직접 보는 판단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을 볼 때 국민의 누가 저게 대통령과 그 주변에 그걸 옹호하려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정훈 대령의 이야기가 진실성이 없고 뭔가 사심에 의한 것이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미 최혜병 특검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는 국민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그 진실을 덮을 수가 없다. 애초부터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이걸 무리하게 자꾸 진실의 독을 덮으려 해봤자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건지도 아니 그건 이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정황과 증거가 대통령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우리가 경로라고 하는 그 뭔가 그 육성과 직접 그 개입과 관련된 그 증거들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 마지막 이른바 우리가 가령 지금 탄핵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명백한 증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공이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갔습니다. 제6호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뭐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네. 다 해야죠. 법사위에서의 입법청문회가 있었지만 지금 뭐 법사위가 지나갔어도 며칠 전에 국방위에서도 저희가 법사위 청문회 등등을 거치면서 네. 우리가 쟁점이 조금 더 좁혀졌구나라고 해서 국방위에서 사실은 그날 관계자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다룰 수 있었는데 그날 또한 국방위를 국민의힘에서 파행시켰습니다. 그것도 아마 그 최혜병 특검 하기 전날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파행시킨 것인데요. 그걸 뭐 계속 파행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각 상임위의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 등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겠습니다. 하시고 또 하나 짚어보아야 될 게 대통령 탄핵 청원입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118만 명이 지금 넘었어요. 지금 아직까지 7월 20일이니까 시간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정말 꽤 많은 분들이 지금 탄핵 청원에 동의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민주당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요? 국민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빨리 종식시켰으면 좋겠다. 이 정권의 임기가 3년 남아 있지만 아마 솔직한 국민의 그 마음속은 총선에서 심판하고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변화할 기색이 없고 아예 덮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희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종식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근데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고 또 그 분노의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지금 거부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 대통령은 계속 매를 벌고 있는 것이죠. 매를 벌고 있다 매를 벌고 이거는.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국민들의 어떤 마음의 본 뜻이 어디에 있으신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일단 그 탄핵 청원이 저렇게 됐을 때 취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소위에서의 청문회 논의도 있고요.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핵 관련 청문회 얘기 저는 사실은 국회를 많이 보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할 수 있구나. 입법 청문회라는 것도 사실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 탄핵 청문회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의미가 한편으로는 심판이고요.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기대와 또 잘해 나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위임한 권한 중에 국회가 최대한 주도해서 해봐라 라는 국회 주도성을 강화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또 그거를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그 책임을 다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어떤 주어져 있는 권한과 권능을 다
활용해야 한다. 그 점에서 주저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이번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탄핵과 관련한 청원이 있을 때 사실은 이렇게 탄핵 청원을 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많이 모르셨지 몰랐었어요. 않습니까? 국민들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에 주어져 있는 절차들을 네.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해가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관련해서 제가 조금 예전 걸 얘기를 했나 봐요. 129만입니다, 지금. 네. 댓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118만이냐고 벌써 130만 다 돼가고 있다라고. 사실 과거식으로 예. 본다면은 이게 온라인에서의 이게 꽉 차서 네. 폭주하고 진행이 안 되는 일시적인 상황까지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거식으로 본다면 광화문의 길을 꽉 채우고 넘친 거죠. 그런 모양새가 온라인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마지막으로 또 출마의 변이라든지 또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예, 정말 이 전국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네. 그런 폭풍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이 정권을 종식시키고 그러면서도 또 안정적으로 이 민주당의 집권을 준비하는 일,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역량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